그 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허름한 바였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마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마치 왕좌에 앉은 듯한 남자가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남자의 시선은 천천히 지그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파일 하나, 그 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왠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서류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너진 정의 조작된 진실, 그리고 침묵 속에 묻혀있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하, 지겨워 진짜. 그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사무실 문을 열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촘촘히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는 오늘도 누군가의 감정이 고여있는 멜로디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뚫고 들어온 첫 문장은 다짜고짜였다. 지친 한숨, 그리고 복잡하게 엉킨 눈빛. 내 앞에 앉은 그는 마치 스스로를 밀어내듯 속마음을 툭 내던졌다. 그의 이름은 박승우, 33. 스위스에서 돌아온 AI 연구원 출신으로 최근 가족과 함께 엘리트 가든이라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첫 인상은 단정했지만 눈 밑에 드리운 불면의 그늘이 오래된 듯했다. 결혼이란 게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 맞죠? 그는 묻기보다 확인을 구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미뤘다. 몇 초의 침묵은 때론 진심을 떠올리는 가장 좋은 도구다. 예비 신부가 있어요. 곧 결혼도 잡혔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말로는 설명 안 되는데 마음에 자꾸 걸려요. 원래 이런 감정은 숫자나 패턴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제 직감이 계속 반응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단어는 내 경험상 가장 위험한 직감 중 하나였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남겨진 이 묘한 예감은 단순한 신경질이나 긴장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방어의 목소리일 때가 많았다. 무슨 점이 마음에 걸리시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운명 같았어요. 그가 말한 첫 만남은 약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소는 엘리트 가든의 중앙정원, 이름도 멋진 그곳은 입주민 전용 문화 프로그램이 종종 열리는 공간이었다. 그날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세미나가 있었고 평소와 달리 그의 어머니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등록시킨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다혜, 긴 흑발의 담담한 눈빛, 조용한 말투 속에서도 번뜩이는 지성. 세미나 내내 몇 마디밖에 오가지 않았지만 그날 승우는 그녀에게서 이상하리만치 편안한 낯섦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엄마랑 여동생은 미국에 있다고 했고요. 그는 정원을 스쳐 지나가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애틋함과 함께 어떤 후회가 10개 겹쳐 있었다. 이삿짐을 풀던 그날 박 씨의 어머니는 연신 감탄을 터뜨렸다. 호텔급 식당, 피트니스 센터, 문화센터, 고급 보안 시스템. 엘리트 가든은 이름 그대로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시설이 아닌 아들이었다. 얘가 너무 소심해서 여자 만날 줄도 몰라요. 어머니는 그를 옆에 두고도 서슴없이 내게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연일 혼담을 꺼냈고 승우가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뉴스에서는 전통 결혼중개소의 사기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고 그런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승우의 아버지가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하나의 공지를 발견했다. 엘리트 가든 결혼 추진 모임 모집. 엘리트 가든 입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 비공개 매칭 프로그램. 참가비 10만 원. 1회 미팅 시 3만 원. 신원과 직업,
재정 상태 모두 관리실에서 미리 확인되며 가벼운 오프라인 소셜 모임 형태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등록합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가족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동시에 외부 신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엘리트 가든이라는 이름의 프레임.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회적으로 검증된 존재일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그런 착각은 종종 가장 강력한 현실 왜곡의 필터가 된다. 그녀는 참 다정했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명절에 같이 영화 본 적도 있었고 책 선물도 주고 제가 좋아하는 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 다정함, 바로 그 이상적인 정교함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걸까요?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믿음이란 누구에게나 허점을 남기는 법이다. 특히 그 믿음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그런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는지를 찾는 것. 그게 바로 내일이었다. 그렇게 부모님이 매결추에 등록을 하셨고 승우 씨는 말끝을 흐리며 그날을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다고 했다. 결혼 추진 모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엘리트 가든의 잔디 정원에서 열리는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입주민 사교 모임이라는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다고 했다. 엄마가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 모임까지만 참여해보자고. 그렇게 시작된 저녁이었다. 차분한 클래식 음악, 테이블마다 놓인 미니 꽃다발, 그리고 몇몇 커플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공간. 그 가운데 다혜 씨는 혼자 와인을 들고 있었다. 그날 그녀를 처음 봤어요. 딱히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시선이 갔어요. 뭔가 단단한 사람 같달까요. 승우 씨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엔 이상한 방어의식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듯한. 공통점이 꽤 많았어요. 명절에 가족 대신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선물도 실용적인 걸 선호하고. 마음이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편안함. 그 단어는 때론 망각과 착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그녀도 말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참석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수첩에 강제성이라는 단어를 써넣었다. 가족의 압박은 때때로 단순한 결혼 권유가 아니라 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의 어머니는 공격적인 상견례를 제안했다. 시간이 아깝잖니. 얼굴은 봐야지. 다혜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설명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겐 이상하게 걸렸다. 왜 항상 미국일까? 이유 없는 거리감, 확인 불가능한 존재,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설명은 진실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곤 한다. 상견례 날 승우 씨의 가족은 다혜 씨에게 빠르게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박 씨의 아버지는 그녀가 부친의 비즈니스 회의에서 통역까지 맡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 친구 참 야무지더라. 밥도 자기가 다 차린대. 요즘 그런 여자 없어. 그녀가 직접 준비한 갈비찜과 단호박 샐러드는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다혜 씨는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그러나 결코 허둥대지 않고 대답했다고 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승우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 안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장면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다혜 씨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날이었다. 체육관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결혼 이야기를 하러 나간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예비 장인은 웨이트 머신 옆에서 팔을 풀고 있었다. 운동 좀 하십니까? 그가 묻자 승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그는 사위감 체력 테스트를 받았다. 100kg 벤치프레스와 5분 러닝.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딸은 연약하지 않다. 그만큼 강한 남자가 필요하다. 그 말에 박 씨는 오히려 존경심을 느꼈다고 했다.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특이하구나.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2차 술자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자네, 몇 명 만나봤나? 그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묻더니 이내 술잔을 내리치며 말했다. 우리 다혜, 감정 낭비하는 거 싫어해. 지금까지 아무 남자도 데려온 적 없어. 자네가 첫 번째야. 말끝마다 우리 다혜를 반복하던 그의 표정은 애정보다 소유욕에 가까워 보였다고 했다. 희한한 게 전 이상하게 그 말들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시작된다. 감정이 고양되면 경계는 낮아지고, 경계가 낮아지면 거짓도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열렸다. 그날 밤 승우 씨는 다혜 씨의 집에 초대받았다. 조민철 씨의 생일이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와인잔이 오갔고 고기 굽는 냄새가 실내를 채웠다. 하지만 이상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다혜 씨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조 회장이 등을 토닥일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기 때문이다. 다혜야, 아빠한테 와서 한잔하자. 조 회장은 자연스러운 척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살짝 물러섰다. 그리고 한순간 내가 주목했던 건 그 눈빛이었다. 마치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 앞에 선 사람처럼. 그날 밤 승우 씨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며칠 후였다. 그는 다혜 씨의 아파트 앞에서 조 회장이 다른 여성을 차에 태우는 장면을 보게 됐다. 처음엔 그냥 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 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거든요. 이 장면을 목격한 이후로 승우 씨는 다혜 씨의 모든 반응을 되짚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화장실로 들어가고, 통화가 끝난 뒤엔 어김없이 한숨을 쉬던 그녀. 그녀가 조 회장과 단둘이 있는 걸 피하려는 듯한 동선. 그리고 그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 나는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 시작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하던 내 과거 습관이 이럴 땐 오히려 유용하게 느껴졌다. 혹시 가정폭력일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출근길, 퇴근길, 꽃집의 손님 패턴, 통화 빈도,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꽃다발 포장을 마치고 있던 다혜 씨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것.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던지듯 넣고 재킷도 걸치지 않은 채 급히 나섰다. 일단 따라가 보자. 나는 조용히 뒤를 밟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예상 밖이었다. 낡은 골목 안에 위치한 와인바. 외부에 간판도 없고 유리창은 안이 보이지 않도록 어둡게 코팅돼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짧고 불편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고 그녀는 강하게 뿌리쳤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 내 몸이 순간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넌 아직도 내 거야. 결혼. 웃기지 마. 이건 단순한 과잉보호 아버지의 말투가 아니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소유자와 대상 사이의 언어였다. 승우 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다. 며칠 후 나는 오래전 엘리트 가든에 몇 달간 머물렀던 외국인 고객을 수소문에 만났다. 그는 예전에 조 씨의 집에서 머무르며 비즈니스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다혜 씨의 사진을 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그 여자요? 항상 조용하고 공손했어요. 손님 접대도 잘했고요. 조 회장님 부인인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인? 아내. 그녀는 그의 딸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전혀 부녀가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조작된 서류, 맞춰진 대본, 그리고 연기. 나는 승우 씨를 다시 만났고 그에게 모든 걸 전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긴 정적 속 나는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 조 회장의 오래된 지인을 저촉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건설업계에서 한때 명성을 날렸던 인물로 조 회장과 오랜 사업 관계를 유지해온 김 사장이었다. 나는 대화를 시작하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고결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 말입니까? 고결 씨. 그 친구는 사실 조 회장님의 애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연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거래처럼 바뀌었어요. 그의 말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된 비밀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처럼. 5년쯤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스폰서 관계였어요. 조 회장님은 아주 고급 바에서 그녀를 만났고 곧장 아파트도 계약해주고 명품도 사주고 그 대가로 그녀는 조 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어줘야 했죠. 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고결 씨가 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딱 5년만 그렇게 살고 그 이후엔 조 회장이 그녀를 놔주는 것. 대신 조 회장이 믿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줘서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은 그 정상적인 결혼이었던 셈이다. 그녀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꿈꿨다. 그리고 그 상대가 승우 씨였던 것이다. 이유는 명확했다. 순수하고 가정환경이 좋으며 무엇보다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매직캐스에 입주하게 된 것도 조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조차 없는 그녀는 조 회장이 소유한 법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고 그녀가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 USB에 담아 조심스럽게 승우 씨에게 전달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랜 침묵에 빠졌다. 일단 저희가 알아낸 정보는 여기까지고 이건 저희가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입니다. 분석은 제가 직접 했어요. 원래 그런 건 제 전공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자료를 건넸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고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일까? 이제 남은 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였다. 내가 진실을 모두 밝혀낸 후 승우 씨에게 자료를 건넨 건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첩이 입주민이 돼서 맞선 모임에까지 등록을 했다는 게. 그의 입술이 떨렸고 손끝마저 미세하게 진동했다. 혼란과 분노, 실망이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고규를 향한 신뢰, 설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마치 배신당한 아이처럼 눈을 껌뻑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며칠 후 우리는 고규 씨를 조용히 불러냈다. 내가 본 모든 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내 질문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과는 끝내려고 했어요. 고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억눌린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은 진짜로 졸업했고 바에서 일한 건 그저 생계를 위해 잠깐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삶의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전 그저 평범한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꽃을 꽂으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애절했고 일면 진심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진실을 가리는 베일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럼 승우 씨는 뭐였습니까? 내가 묻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유일하게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조 회장이 등장했다. 그는 여전히 고급 양복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래도 너 꽤나 용의주도하게 굴었구나.
그는 고규를 비웃으며 말했다. 고규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동안 내가 준비한 신분 세탁. 내가 다 봐줬지. 꽃집도 내 명의로 내줬고 아파트도 내 회사 명의로 처리해줬고. 그는 한참을 고규를 조롱하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다. 하지만 넌 내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승우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조 회장은 헛웃음을 흘렸다. 얘가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순진하긴.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보낸 거야. 넌 그저 이용된 거야, 친구. 고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만해요. 부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조 회장 앞에 던졌다. 여기엔 지난 몇 년간의 통화 녹취, 거래 내역, 그리고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경찰은 곧 당신을 찾게 될 겁니다. 조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듯했다. 며칠 후 우리는 승우 씨와 함께 법률 자문을 받고 결혼 등록을 철회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고규 씨는 자취를 감췄다. 그녀가 선택한 도피가 자율인지 강요인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누군가의 수단이었고 동시에 누군가를 이용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 나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믿는 신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약한가. 명품 가방, 고급 아파트, 세련된 말투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그런 외적 조건에 안심하며 인간의 본질을 놓친다. 매직 캐슬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이 진실은 그 어떤 거대한 범죄보다도 더 날카롭고 잔인하게 사람의 마음을 찔렀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또 다른 진실을 찾아 어딘가로 향한다. 며칠 후 승우 씨로부터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노란 봉투 속에서 조심스레 꺼낸 그 편지에는 정갈한 피체로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믿음.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때때로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것. 사람들은 진실보다 믿음을 원한다. 그 믿음이 때로는 허상일지라도 그것이 주는 따뜻함과 위안 속에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달랐다. 믿음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배신당하는 감정이었다. 이번 사건이 끝난 후 매직 캐슬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혼 추진 모임을 둘러싼 의심과 불신은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단란해 보이던 커뮤니티는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규 씨의 흔적은 깨끗이 사라졌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새로운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번엔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자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나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느꼈기 때문이다. 모든 진실은 항상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빛과 그림자가 뒤엉켜 있는 회색의 진실들. 그 안에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와 마주치게 된다면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내 마음 한켠의 응어리도 조금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댄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다음 의뢰인의 메시지가 또 다른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진실은 늘 반복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